안녕하세요. 독자와 한결의 소통, 독한 소통 진행을 맡은 최유나, 임지선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가 손살같이 지나가네요. 거짓말. 네. 자, 지난주에 공약한 거 해주셔야죠.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유튜브 한결의 TV 채널에 일바로 들어오신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모두 기억하시고 네. 지금 2바, 3바 계속 하고 계신데요. 네. 일바를 이분이 얘기를 안 하셔갖고 나은님인데요. 좋아요 꾹이라는 말로 일바를 선언하셨고요. 이후로 이름님과 강승수님이 2바, 3바 네. 지금 달리고 계십니다. 소이정님 1바 다소 늦었다라는 얘기 아쉽지만 그러면 이게 소희정님으로 일바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다음부터는 일바라고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독자의 목소리를 좀 특별하게 들어볼까 합니다. 때로는 언론과 함께 사회 의제를 고민하는 동반자이고요. 또 때로는 매섭게 언론을 감시하는 감시자인 단체입니다. 바로 시민단체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목소리를 미리 담아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한겨레 신문 정치면과 경제면 보면 네네네. 기성 언론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치면은 기성정당, 거대정당 중심으로 경제면도 어느 순간 보면 네. 사회경제 약자들,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풀뿌리 경제민주화 이야기보다는 기존의 기업 동향 이야기가 예전보다 많이 실려요. 뚜렷하게 그렇거든요. 네. 진보정당이라든지 다른 데서 다루지 않는 풀뿌리 정치 세력이나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 정치 세력들 이야기가 좀 나올 법도 한데 네. 가끔 나오긴 하는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지난번에 독한 소통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네. 진보정당의 얘기가 너무 많이 없다. 네, 그렇죠. 한겨레에서 전달해 주는 거를 좀 많이 보고 싶은데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해오신 네. 분으로서 이제 시민단체랑 같이 하는 그런 기획 그리고 풀뿌리 정치 세력에 네. 대한 소개 그리고 진보정당이 다루는 이 의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요즘에 좀 없지 않나 네.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그런 면을 보면은 이거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을 때 네. 이제 정치부, 뭐 경제부, 사회부 할 거 없이 같이 이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획을 해나갈 때 그리고 이슈 파이팅을 할 때 좀 더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네. 한겨레가 기존에 이제 많이 해왔던 작업들이기도 하죠. 그쵸. 저희가 태생부터 기성 언론이 하던 것들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보면 앞잡이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넘어서는 성역 없는 보도를 하겠다. 그리고 네. 민초들의 편에 서겠다라는 거를 기치로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의제를 얘기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하는 네. 기획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의제 설정을 했을 때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그 의제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진보정당이 해온 이슈들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앞장서서 보도를 해왔었는데 요즘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네. 이제 기자들도 깊이 충고로 받아들이고 네. 이제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시민단체랑 해보셨죠? 같이 네네. 기획하셨죠? 약탈적 금융사회. 예, 그게 이제 기자들이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기획을 고민할 때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때 이거를 저희보다 또 앞서서 또 깊게 아니면 어떤 캠페인을 통해서 이미 사회에 던지고 있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을 네. 찾아가서 같이 기획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네. 방향 설정도 하고 이후에 기사를 쓰는 작업에서도 많이 협력적으로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전에 저 안진걸 소장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는 네. 참여연대에 있을 적에 네. 제가 사회부에 있었는데 그때 약탈적 금융에 네. 대한 이게 결국에는 과도한 이자로 인해서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이런 구조에 대한 기획을 같이 했었고요. 네. 그때 그래서 나중에는 민변이랑 이렇게 같이 소송으로 대응까지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기획에서 맞아요.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같이 결합하고 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의 기획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여주는 것이 네.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진걸 소장님 목소리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 약간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럼 우리는
최저임금이 왜 중요하고 170만 원으로 얼마나 살기 어려운지 음. 그래서 내년은 더 올랐어야 된다는 것을 정말 우리도 집요하게 보도도 하고 최저임금 올라서 살림이 피신 분들 이야기도 싣고 그 170만 원의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그걸로도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집요하게 실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그러면 공방을 싣고 네. 최저임금 인상돼야 된다는 몇 가지 당위를 소개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것이죠. 우리 한겨레 신문도 경제적 강자들의 어떤 수탈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오히려 국민경제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네. 더 많은 중소기업, 더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네. 이슈나 사연이나 이야기가 실링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네, 최저임금이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세요. 지금 뭐 지적하는 부분들은 지금 이 이제 안진걸 수장의 얘기가 있을 때 댓글창에도 네, 진보라도 시간이 지나면 권력이 생기고 그러면 보수화하려 하는 한다는 네, 그런 네. 얘기도 있었고 네, 한데요. 우선 진보 보수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이게 일단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저임금이 특히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을 새로 정하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네. 특별한 대형 기획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쵸.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이라는 건 결국에 사회의 가장 이제 낮은 수준의 임금 이제 수준을 정하는 건데 네. 그거에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 최저임금 언저리에 임금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도 빈곤 상태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네. 분들을 저희가 빈곤 노동자라고 분류를 네. 하는데요. 네. 이 빈곤 노동의 문제는 저희가 최저임금 테이블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그 순간이 아니더라도 빈곤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노동하는 노동터에 뛰어들어서 네. 기사를 쓰고 하는 방식에 네. 2009년부터 해왔죠. 한겨레 21의 노동 OTL이라든지 한겨레 신문의 이제 노동 ORZ 이런 방식의 그리고 최근에 요양 보호사를 다룬 네. 부분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직접 또 하셨잖아요. 네, 제가 2009년에 감자탕 직원이었습니다. 감자탕 집에서. 2009년에 이제 그 식당 노동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이제 뛰어든 다음에 이 식당 노동 빈곤 노동자들의 네. 삶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뤘었는데 그때 2009년에 최저임금이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나중에 그때 했던 기획 노동 호텔 기획이 4,000원 인생이라는 임금 그 책으로도 네, 묶여서 네.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4,000원이었던 2009년에 최저임금이 지금 10년 만에 이제 8,000원대로 네, 이제 오게 된 거죠. 8,590원이 됐죠. 당시에 기사를 쓰면서도 시급 4,000원 그리고 실은 12시간을 노동을 해서 100만 원을 넘게 간신히 받아가는 이제 그런 네. 노동을 하는 분들이어서 네, 네. 시급으로 산출해 보니까 4,000원이 안 되는 분들도 많았어요. 네, 네. 근데 그 4,000원을 받으면서 제가 노동을 하는 중에 식당에서 서서 일하는데 발이 너무 아파서 좀 두툼한 덧신을 하나 사려고 하니 네. 또 친구를 만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가니 다 5,000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자괴감을 네. 느끼고 네. 12시간씩 그 100만 원 넘는 임금을 받기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견뎌야 되니까 네. 12시간씩 9시에 들어가면 9시에 나오는 그 생활을 하면서 네. 무엇을 인생에서 다른 거를 꾀할 수 있을까 이런 빈곤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답답한 벗어나기 어려운 그 고리를 좀 네.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 네. 그들 삶 자체가 많이 달라졌냐 하면 그것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업무를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최저임금의 논의가 그 액수 부담에 많이 몰리고 네. 그 부담을 다시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각에서 다루는 네. 무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네, 네. 사실 조중동이나 이제 경제지들이 굉장히 집요하게 이 부분에 그쵸. 매달린 게 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안진걸 소장의 말은 한겨레도 네. 다시 그거에 대한 방어를 더 집요하게 해주면 되지 그렇죠. 않냐 그걸 이런 원하는 거죠. 얘기고 네.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네. 것들도 집요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네. 문제부터 시작해서 빈곤노동 전반에 대한 그리고 이 분배의 문제에 대한 네. 것들을 더 깊이 고민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최저임금 논의를 이 작은 틀을 넘어서서 뭔가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논의가 또 보도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독자센터에는 한 독자분이 다급함이 느껴지는 그런 제보를 해주셨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
땡땡 또는 좀 땡땡이라는 악성 댓글러가 설치입니다. 말끝마다 한걸레, 문재앙 등 현직 대통령과 한겨레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이 나쁜 악성 댓글러가 혹시 한 사람인 거 아시나요? 여러 아이디 돌려가면 항상 베스트 댓글 독점하는 것도 아시나요? 제발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라는 제보 메일이었습니다. 아시죠? 아시나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네. 예. 한겨레가 지금 말하는 거는 포털 이제 댓글창이 아니라 네. 한겨레 홈페이지 댓글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서 아이디 돌려가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문제되는 단어들도 꼭 쓰시면서 이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유명한 문제는 분. 이분이 이제 베스트 댓글로 네. 가는 길이 너무 포털에 비해서 쉽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댓글 정책은 갖고 있어요. 뭐 이제 뭐 비방, 있죠. 명예훼손, 뭐 또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한다. 아니면 네. 뭐 행운의 편지도 안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갖고는 있는데 네. 이 부분들을 사실 늘 모니터링하고 지운다는 게 쉽지는 않고 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보면서 한겨레의 매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창이 순기능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이런 네. 우려도 들더라고요. 이게 댓글창을 만들므로써 그래도 독자들이 글을 남길 수 있고 쌍방향에 조금의 여지라도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인데 네. 사실 외국 언론들도 보면 굉장히 뭔가 더 열려있고 할 것 같은 언론사들도 들어가 보면 기사 각각에 다는 댓글창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이나 댓글을 달아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 댓글창 네. 유지를 한겨레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이게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은지 이거 의견 좀 주실래요? 네, 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다리는 사이에 이번 주에 댓글 많았던 기사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어제 한겨레 라이브 뉴스룸톡에서도 다뤘는데 딸 그 채용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라는 기사였어요. 댓글 중에는 한겨레 수고했어요. 성동희 형도 좀 봐주세요. 라는 응원과 지지도 있었으나 아마도 무죄 나올 것 같다. 정황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회의론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어쨌든 기소가 됐고 네. 그걸 또 뇌물로 적극적으로 봤으니까 네. 좋은 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이전에 했던 채용 비리 사건이랑 비슷한 패턴으로 권리 행사,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채용 청탁을 했다는 부분은 이제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고 대신에 이제 KT 쪽에서 이거를 어떤 거를 바라면서 이걸 해준 부분은 뇌물로 적극적으로 좀 보고 기소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는 이제 그런 기사인데요. 네. 이게 한겨레가 이 KT 이제 부정채용 기사도 네. 지난해 말에 단독 보도를 했던 사안이고 그쵸. 그 이전에 강원랜드 권성동 채용 비리를 비롯해서 의원님.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아예 탐사 보도로 깊게 들어가면서 계속 단독을 했었고 네. 그 이전에 중소기업진흥공단 그쵸. 그 최경환 의원. 의원에 대해서도 네. 단독 보도를 했었어요. 네. 굉장한 경각심과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사를 쓰고 있지만 네. 사실 건건이 지금 무죄 판결이 나고 그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뭐. 그 판결문을 살펴보면 같은 취지예요. 이거를 입증할 수 없다. 네, 이게 정황은 증명되지 있으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논리인데요. 네. 이거는 이미 이런 식의 흐름이 된다는 거는 네. 기획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알았었어요. 네, 네, 왜냐하면 네. 그 특히나 지난 2017년에 했던 강원랜드를 네, 직접 기획팀에 계셨다고. 네, 그 강원랜드를 시작으로 했던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경우에 네. 당시 탐사보도팀이었던 디스커버팀에서 했었는데 네. 거기서 맨 처음에 봤던 자료는 감사원에서 여러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벌였던 자료들을 전수로 보면서 네, 기억납니다. 여기서 채용에 관련해서 뭔가의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먼저 들여다봤거든요. 네, 네. 그때 보니까 어떤 부정 채용에 대한 것들이 발견이 되고 발각이 되고 그래서 부정 채용에 있어서 이게 부정 채용이 있었다라고 감사 결과도 나왔는데 네, 네. 정작 그것을 청탁을 누가 했는지 그쵸. 청탁한 그거에 대해서 사람 청탁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 없죠. 모두 합격자 명단을 실제 바꿔야 했던 실무자
점수를 조작해야 됐던 실무자, 이 그쵸. 실무자들만 처벌이 됐던 거예요. 꼬리만 처벌이 된 그리고 거죠. 나서는 감사 결과에서도 모두 다 이 입증할 수 없다. 이 네. 청탁을 직접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 공판을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했었는데 네. 8시간이나 제가 그때 앉아 당시 있었는데 임산부였다고 합니다. 임신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네네. 네. 근데 네. 가서 그 공판을 계속 지켜봤었는데 심지어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네. 자기를 직접 불러서 자기가 이게 이렇게 처리하기 이 사람 붙여주기 어렵다고 연락을 했는데 다시 자기를 방으로 불러가지고까지 이 사람 내가 결혼까지 시키냐니까 신경 써라 다시 한번 압박을 줘서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다고까지 법정에서 스스로 직접 증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거 없음으로 지금 2심까지 이제 무죄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렵다고. 네. 기자들이 이런 거 취재하려면 되게 많은 압박감을 느끼는데요. 이렇게 계속 무죄가 건건이 나면은 사실 취재에 이렇게 이렇게 덤벼들기도 되게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류익은 한겨레 21 편집장도 만리제에서라는 코너에서 우리는 가짜 뉴스 제조자인가 하는 이렇게 자조적인 목소리로 예. 내주셨는데 참 마음이 이 아프더라고요. 류익은 편집장이 당시 네. 디스커버 팀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 더더욱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도를 내놓는다고 해도 네. 결국에 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도 놀라고 했던 이 채용 비리의 실체는 없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자괴감을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심 갖고 이제 네. KT 사태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아까 댓글 제가 질문 드렸는데 네, 이런 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댓글의 시대는 같습니다. 아디름님. 네. 아주 단호하게 해주셨고요. 저희는 네네.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물러나야 될 것 같고요. 독한 소통은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해주실 말 있으시죠? 저희가 지난주에 기획 소개했던 강아지 그 반려동물의 그 산업 실체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었는데 그 기획이 오늘부터 나가고 있고요. 네. 잠시 후 뉴스룸톡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